늦장마. 이혜경. 차창 너머 풍경이 바뀌고 있었다. 크기나 구조가 서로 엇비슷한 농가들이 달리는 버스 뒤로 떠다 밀렸다. 그것은 이제껏 보아온 능선이 완만한 산이나 너른 담배밭 한가운데의 잎 담배 건조장과는 달리 푸근했다. 나는 무릎 위에 덮어놓았던 책의 겉장을 들추었다. 거죽의 사진만으로는 영락없이 모피 의류 선전용이었으나 실은 공장에서 염색부 반장들에게만 나누어준 모피 염색에 관한 책이었다. 가뜩이나 조건도 좋지 않은 내가 미국 연수라는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이용하려면 남다른 노력이 필요했다. 한쪽의 절반을 차지한 사진 아래쪽 설명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산화 염료를 사용한 모피 염색은 햇빛을 받으면 더욱 아름다운 빛깔이 되는 특징이 있다. 사진은 최신 설비로 모피를 염색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야간 근무를 한 데다가 흔들리는 차 안이어서 눈알이 빽빽하고 골치가 지끈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허리의 힘을 빼고 의자 깊숙이 파묻혔다. 다 떨어진 시골 버스 의자라는 게 그렇게 자세를 바꾸었다고 해서 더 나을 건 없었으나 팔짱까지 꼈다. 이번 연수교육도 결국은 이 설비를 도입 설치함에 있어서의 수지 타산으로 맞물려질 터이고 일이 순조롭게 풀리면 영 미국에서 눌러 살지도 몰랐다. 아침에 굶은 속이 허한 게 민근했다. 나는 잠바 주머니를 뒤져 담배를 꺼냈다. 담배 연기는 먼지가 시커멓게 끼인 창틀에서 잠시 꾸물거리다가 이내 바깥으로 빠져나갔다. 흩어지는 연기 속으로 덕규가 떠올랐다. 아니, 목소리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했다. 전화기 속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 그것을 방해하던 화장지 팔러 온 용달차 확성기의 무자비한 소음.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뭇가지가 열어놓은 차창으로 불쑥 끼어들어 얼굴을 스치고 갔다. 볕에 그을은 종아리를 반바지 아래 드러낸 소년들이 버지나무 아래 서서 위쪽을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나는 방금 얼굴을 스쳐 지나던 나뭇가지 끝에서 연근 버지를 본 것도 같다는 생각을 했다. 정비 상태가 불량한 버스가 바퀴에서 쇠조각 긁히는 소리를 내면서 산자락을 돌아들자 아이들은 시야에서 사라졌다. 젊은 녀석들이 뭘 안다고 대모여. 담배밭 품 팔어 쎄가 빠지게 공부시켜 놓으니까 싹 바가지 없는 녀석들. 가래 끓는 목소리는 진작부터 떠들고 있던 옆자리의 사내였다. 학생들도 깊은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요? 저 같은 무식꾼으로서야 짐작도 못하지만요. 그 옆자리에 앉은 청년의 말이 중도에서 끊겼다. 가래 끓는 목소리가 언성을 높인 것이다. 없애. 그라면 조합장 그 어르신네가 요새 애들만 치러 생각이 짧겠다고? 천방지축 쥐뿔도 모르면서 날뛰는 개들한테 대건남? 비료푸대를 울러맨 사내가 서 있는 정류장이 유리창 너머로 다가왔다. 이마에 여드름이 울긋불긋한 차창 녀석이 면장갑 손바닥으로 문을 두어 번 쳤다. 차는 급하게 멈추었고 그 바람에 맥 놓고 있던 나의 몸뚱이가 앞으로 쏠리면서 무릎 위의 책을 떨어뜨렸다. 앞자리의 청년이 자신의 발치에 떨어진 책을 주워들었다. 책을 넘겨받으면서 사내의 시선과 나의 것이 잠시 얽혔다 풀어졌다. 그는 얼굴이 검었으며 나와는 동년배쯤으로 보였다. 엉덩이를 뒤로 빼고 출입구 옆에 서 있던 보퉁이를 인 안악이 내리고 뒤를 따라 나들이 옷 차림의 체구가 자그마한 여자가 내렸다.
나중에 내린 여자의 치마는 뒤끝이 한 뼘 정도 갈라져 있었는데 안에 입은 속바지가 그 틈으로 엿보였다. 속바지는 여자가 고삿길을 따라 걸음을 옮길 때마다 칠칠치 못하게 내보였고 버스가 다시 달리기 시작해서 그곳을 지나온 나중에까지도 희끗하게 나의 망막에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고향을 떠나온 다음 아오자이를 벗어버렸다. 물론 다른 여자들도 그랬다. 어머니의 유품 정리를 하느라고 다락에 처박아 두었던 옷괴를 열었을 때에야 비로소 나는 어머니의 아오자이를 다시 볼 수 있었다.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 켜켜로 앉은 먼지가 풀썩거리기는 했지만 안으로 접쳐 들어간 부분만큼은 그런대로 깨끗했다. 손바닥으로 쓸어본 섬유에서는 온기마저 느껴졌다. 상자에서 드러낸 옷의 갈피에서 흘러나온 것은 이미 퇴색하기 시작한 흑백 사진이었다. 백마부대 흉장을 달고 이마가 넓은 군인과 기다란 머리채 위에 녹날을 쓴 어머니가 나란히 웃고 있었다. 뒤쪽으로는 야자수 농장이 펼쳐져 있었는데 내 기억에도 익숙한 곳이었다. 메콩강은 늘 탕류가 흘렀고 그리고 언제나 지저분했다. 메콩강 근처의 잡목발 조금 못 다다르면 야자수 농장이 숲을 이루고 있었다. 넓이가 엄청난 곳이었다. 나는 종종 어머니에게 끌려 그 넓고 울창한 숲으로 갔다. 그곳에서의 어머니는 다른 때와는 달리 좀 특별했고 그래서 나는 공연히 주눅이 들었다. 길 잃은 아이 같은 기분으로 어머니 눈치를 보며 자이언트 도마뱀의 기묘한 울음소리라든가 노란 반토꽃 따위와 친구하며 놀았다. 꼼짝 않고 숲 그늘에 앉아있던 어머니 가까이에는 다가갈 생각도 못했다. 단방이 고개라면은 대답을 하다 말고 아무래도 생김에서 오는 느낌이 달랐는지 내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다. 나는 허리를 펴면서 여드름 투성이의 이마를 마주 보았다. 종점에서 한 정거장 못 감다. 30분은 좋게 더 감다. 차창하고 나누는 얘기를 들었는지 앞의 얼굴 검은 사내가 돌아보았으나 나는 창 너머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두꺼운 구름이 밀리고 있었다. 서울을 떠나올 때까지도 멀쩡하던 하늘이 스산해지기 시작한 건 물어물어 단방이 고개로 가는 버스에 오르고부터였다. 버스는 여전히 거칠게 덜컹거리면서도 가끔 마주오는 경운기를 피해 멈칫거리는 일 외에는 속력을 놓치지 않았다. 그 집 괴기 맛도 정 같지 않더만 누룩척지근한 것이. 앞의 두 사내가 다시 얘기를 나누었다. 눈이라도 좀 감으면 수면 부족으로 눈알이 뒤로 땡기는 듯한 피곤은 덜 핥는지 몰랐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길섭의 풍경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길가의 잡초들이 바람이 부는 대로 드러눕곤 했다. 그렇더구만요. 어째 그 모양인지. 자네 아직 몰랐던가? 그 옆엔 내가 조합장한테 매미 팔려가지고 살라무네. 조합장이라면 아하 그 양반으로요? 떠듬떠듬 앞뒤 말을 찾는 청년의 음성 뒤로 아버지가 떠올랐다. 나는 아버지의 백마 흉장을 달지 않은 모습을 상상하기가 어려웠다. 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아버지는 월남에서 귀국하는 그 길로 군복을 벗었고 이태 후 결혼을 했다지만 내 기억 속의 아버지는 여전히 군복을 입고 있었다. 열어놓은 창으로부터 습기찬 바람이 들어왔다. 녹진한 먼지를 얼굴에 뒤집어 쓴 듯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고개를 저었다. 미처 내 손이 닿기 전에 앞자리의 사내가 서둘러 문을 끌어 닫았다. 나는 잠시 동안 허공에 떠버린 손길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먹장구름은 금세라도 비를 보을 기세였다. 버스는 논 가운데로 난 신장로를 따라가고 있었다. 푸르고 실한 벼 이삭이 바람에 엎슬리고 있었다. 뭐라나 하는 훈정거정 받았다면서요, 월남에서? 이를 말인가. 그 인품에다 학식에다 아무리 과부 호랩이라어도 저 같은 논다니가 언감생시며 자고로 음성맛은 정성을 젤루다 치는디 뜬금없는 데다 넋이 빠져뿐 짓이니 지기럴.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큰 아드님 때문에 상심이 많으신가 보대요. 그놈의 대몬가 지랄인가가 멀쩡한 사람 잡지 잡어. 아, 작년에 상처를 한 것도 다 큰아드님 심려 때문이었지. 작년에 상처 오느는 덕규 엄마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었다. 어제 낮 덕규의 전화는 뜻밖이었다. 헌 털실을 손질하고 있던 주인집 아줌마는 씻듯한 표정으로 소화기를 건넸다. 이사 온 지 한 달 만에 또 방을 빼겠다고 해선지 나만 보면 늘 그렇게 부어터진 얼굴이었다. 형이요. 근무로 지난밤을 꼬박 세운 뒤끝에 라면 끓여 먹을 짬도 없이 쓰러져 잔 머릿속이 온통 멍멍했다. 간밤에 마신 커피 석 잔이 다른 때의 야간 근무에다 대면 결코 많은 것은 아닌데도 새삼 속이 쓰려왔다. 나는 라면 가락 같은 털실이 김 오르는 주전자를 한 올씩 거쳐 나오자 매끈하게 퍼지는 걸 보면서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목소리에 무지근한 관자놀이를 눌렀다. 나 덕규요, 형. 하마터면 덕규가 누구? 할 뻔했다. 그러나 뒤이어 뒷덜미를 잡아채는 듯한 느낌에 정신이 번쩍했다. 언제 나왔느냐고 물을 쌈도 없이 그 애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전화선을 통해 왔다. 다이뽕 아줌마한테서는 곧 미국 갈 거라는 얘기 들었어요. 형 이사한 지는 한 달쯤 됐단 얘기도. 아마 6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다. 그곳에다 공장을 더 지을 거라는 소문도 있고 하니 어쩌면 영 눌러 살게 될지도 모르겠다. 덕규는 잠시 아무 말 않더니 대뜸 목신 소리를 냈다. 그건 흥분했을 때의 그의 버릇이었다. 염색할 때 쓰는 그 산화염료의 독성을 그 애들이 모를 까닭이 없지요. 지네들 땅에다 생채기 내는 그런 공장 절대 짓지 않을 겁니다. 지랄스런 놈들이지요. 스발, 우리만 맨날 정신 못 차리고. 덕규의 말을 한 귀로 건성 흘리면서 진작 챙겼어야 했을 의례적인 몇 마디 말을 했다. 건강 그리고 복학 가능성 따위. 덕규는 내 질문을 피했다. 그러나 나는 들리지 않는 그 애의 말을 마저 가려낼 수 있었다. 그 나라에서 형네 나라에다 대관절 어떻게 했수? 20세기 인류의 양심에 그어진 상처라 일컫는 30년 전쟁에서 그 애들이 한 건 도대체 무엇이었냔 말이요. 무기시험장? 그것도 고상한 표현이요. 나는 어금니를 불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어머니는 어질병으로 쓰러져 죽는 날까지도 그 지린내나는 따이한 클럽에서 헤어나오질 못했다. 게다가 아버지라는 어른은 어머니 장례식에조차도 안 나타나셨지. 빌어먹을. 덕규가 더 뭐라고 했으나 그때 마침 화장지 파는 확성기 소리가 골목으로부터 지나치게 크게 들려왔다. 나는 되물었고 그 애는 같은 말을 해야만 했다. 아니, 그건 같은 말이 아닌지도 몰랐다. 확성기 속으로 말 없음표가 되어버린 그 말은 이제 이후 줄곧 내 의식을 흔들어대고 있었다. 아버지한테 다녀와야 하지 않겠수? 아주 눌러 살지도 모른다면서. 순순히 그럼하고 했다. 그러나 벽에 부닥뜨렸다는 낭패감은 어쩔 수가 없었다. 유리처럼 투명해서 눈치채지 못하고 길을 가는 사이에 불쑥 이마를 찍고 말았다는 생각이 잠시 나를 옥죄었다.
우리가 처음 만나던 날, 나는 얼마 후가 될지는 모르나 미국 연수를 생각하고 있었고, 덕규는 대구에 있는 미 문화원에 불을 질러 수배 중이었다. 따이안 클럽 앞 골목에서 고성 방가가 그날따라 심했다. 우리는 요유에 엎드려 그들이 뱉어내는 구역질 소리며 야비한 수작을 듣고 있었다. 여자들 웃음소리는 모조리 어머니로 들렸다. 나는 주먹을 부르짖었고 덕규는 거북선 가치를 빼들어 불을 당겼다. 땅 위에서는 다 떨어진 신발이 죄만 같더라. 어디 잘나고 높은 데 올라가 내 부끄러움 감추고 싶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올라갈 곳도 내 수치스러운 신발 속일 수도 없더구나. 너 나를 비웃을 작정이냐? 처음 만난 이복동생 상대로는 지나치게 관념적인 넋두리였다. 그러나 나는 덕규를 향해 무슨 말이고 해야만 했다. 넋두리라. 나는 기어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하늘을 차창 너머로 보면서 정말 넋두리라도 한바탕 퍼붓고 싶어졌다. 제법 굵은 빗방울이 먼지가 지저분하게 앉은 창유리에 비키더니 곧 덜 닫혀 뻐끔한 틈새로 흘러들었다. 앞자리에서 가래침 돋우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면서 차창을 제대로 닫았다. 그들은 올여름의 늦장마를 걱정하고 있는 중이었다. 시상이 어수선하니 하늘도 지랄이네. 장마 지닌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지언장. 올해 담배도 시원찮겠습디요. 건조장 융자도 개려야 할 것이고 허기사 농사 잘 된다고 수맥가장 말썽 피장코 들라는가도 모르겠고요. 그놈의 미국 담배 땜시 큰일이여요. 인저는 쌀까지 사온다니 더러운 세상 꼬라지. 그란다고 어쩔 방도 있드남. 자네나 내나 아는 거라고는 쥐뿔도 없자는 거 말이여. 그저 처분만 바랍쇼 하고 죽는 뒷기 엎드려 있는 밖에. 들리는 말로는 그라대요. 그 건조장 읍장 받을 때도 특혜라나 뭐라나 하는 거 있었담수요? 무슨 쌀데없는 소리를 하는겨? 아무라면 조합장 그 어른이 일을 그렇게 하실 어른이신가? 그 어른이 대체 어떤 분이신지나 자네 알고 하는 소린가 말이여. 나는 입 한쪽 귀퉁이를 허물어 짧은 웃음을 흘렸다. 앞자리에서 가래 끓는 소리는 아직도 그 어른을 들추고 있었다. 전화 속의 낮고 침착한 덕규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 애가 하고자 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차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점점 더 요란해지고 있었다. 무슨 낮잠을 그렇게 곤하게 주무십니까? 아직도 뽀얀 의식 속으로 여드름난 이마가 눈에 들어왔다. 버스는 멈추었고 앞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다. 나는 꿈의 끄트머리를 털어내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속으로 서둘러 내려섰다. 버스는 흙탕물을 튕기며 다음 정류장을 향해 떠나갔고 나는 신장로로 건너편의 요깃거리를 팔고 있음직한 곳으로 공중거리며 뛰어갔다. 바짓가랑이를 접어 올렸으나 소용없는 노릇이었다.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는 바지며 구두가 온통 젖어 있었다. 연두색 페인트가 손잡이 부분만 유난스레 시커멓게 벗겨진 베니어문은 비에 불어 삐걱거리기만 할 뿐 잘 열리지 않았다. 문짝도 서로 바뀐 채 닫혀 있어서 유리에 썬팅된 글자는 리묵도 토라든지 걸리쌀막으로 흡사 교묘하게 사용된 무슨 암호 같았다. 빽빽한 문을 열자 안으로부터 지짐이 기름 냄새가 훅 끼쳤다. 탁자는 둘뿐이었는데 한쪽은 벌써 다른 일행이 차지하고 있어서 나는 비어있는 쪽으로 갔다. 구질구질하게 젖은 바지가 살갗에 감겨왔다. 절벅거리면서 빈자리로 가 앉으려는데 다른 자리에서 아른 체를 했다.
버스 안에서 떨어진 책을 주워오던 오달지게 생긴 청년과 조금 증실해 보이는 체구에 가래 끓는 소리를 내던 바로 그 사내였다. 나는 중실한 사내의 오른팔이 없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다. 겉이 바랜 잿빛 사파리의 긴 소매뿌리는 주머니에 끼워져 마치 손을 넣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었다. 그것이 헐렁하고 쭈글거리지 않아서 소매통 안이 빈 것처럼 보이지만 않는다면 영락없이 그랬다. 그가 기대어 앉은 짙은 갈색 벽지 위에는 엇비스듬한 시선을 따라 여배우 사진이 든 달력이 걸려 있었다. 노란 수영복의 여배우는 바다와 갈매기와 바위를 배경으로 환호하듯 두 팔을 들어 올리고 허리를 잘록하게 보이도록 몸을 비틀고 있었다. 함부로 덧그려진 다른 낙서로 해서 본래의 얼굴은 알아보기 어려웠다. 아래쪽에 서투른 볼펜 글씨로 내꺼라고 큼지막하게 써놓은 것은 조금 지나서야 보였다. 보아하니 동년배는 아니구만. 암튼 같은 차 타고 온 내 동리소니까니 통성명이나 혀야 쓰겄소. 난 박병갑이요. 가래 끓는 목소리가 낙서로 엉망진창인 여배우 사진에 눈길이 발린 나를 불렀다. 엉겁결에 그의 헐렁한 팔 쪽으로 손을 내밀었다가 허둥지둥 왼쪽 손을 잡았다. 정작 사내는 나의 행동을 예사스럽게 생각하는 듯했다. 버스 안에서 나에게 책을 집어주던 그 청년은 김툭수라고 했다. 나는 그와도 손을 잡았다. 두껍하고 여기저기 못이 박혀 연장 같은 손이 내 것의 갑절은 좋게 되었다. 덕규가 일을 저지르고 따이안 클럽으로 숨어들었을 때에도 나는 어색한 걸 참으며 악수를 했다. 덕규는 20살답게 씩씩했다. 우리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락방에서 나와 삐걱거리면서 나무 계단을 내려온 것은 술꾼들의 객설담도 어지간해졌고 아래층 여자들도 잠이 들었는지 조용해졌을 때였다. 호들갑스레 붉은 가스등이 장정툴이 어깨동무하고 겨우 빠져 나감직한 골목을 비추고 있었다. 안기는 남양바지였으나 재작년에 지은 장약국 5층 건물이 막아서는 바람에 골목은 물론 따이안 클럽의 채광은 기대치를 어림없이 밑돌았다. 아침녘이나 잠깐 들담하는 짧은 볕으로는 술꾼들이 함부로 실내를 해댄 질척한 골목이며 비까지 새는 내 다락방을 다 말리지는 못했다. 해서 골목에서 지린내와 술내가, 다락방에서는 곰팡내가 사시사철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물론 우리 집의 여자들은 노상 툴툴거리면서도 약을 세게 짓는다는 이유로 장약국에서 사온 약을 먹었다. 여자들은 색색가지의 마이신이나 소염제로 끼니 때우듯 했다. 그것은 약을 먹는다기보다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극히 드물게 내가 보는 앞에서 약을 먹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억지로 받은 기침 소리를 내곤 했다. 보리차를 2잔씩이나 마시고도 식도에 걸린 알약 때문에 눈물이 그렁해진 어머니는 선천적으로 마이신이 잘 넘어가지 않는 체질인 게라면서 나를 향해 억지로 웃어 보이곤 했다. 나는 장약국을 지날 때마다 어머니의 그 억지 웃음을 떠올렸다. 덧문까지 내려버린 장약국을 지나 비슥한 길을 조금 내려가면 바로 시장 뒷길이 나타났다. 빨간 등이 켜져 있고 언제나 낮보다 밤이 더 흥청거리는 곳이었다. 우리는 겨드랑이와 가슴을 넉넉하게 파낸 셔츠와 깡뚱한 치마를 입은 원색적인 여자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었다. 덕규와 나는 아침 늦지막해서야 따이안 클럽으로 돌아왔다. 다락방으로 돌아오자마자 덕규는 입을 반쯤 벌린 채 곧바로 골아 떨어졌고 나는 맨숭맨숭 그 애의 잠든 얼굴만 바라보았다. 내가 그 골목을 다녀온 것은 이번으로 7번째였다.
내가 처음으로 샀던 여자는 방 안에서 보니까 적어도 5살은 연상이었다. 그 첫 번째 시도의 실패가 여태까지 따라다니고 있었다. 여자들은 하나같이 처음에는 의아해했고 그리고는 곧 비웃으며 놓아주었다. 그러나 나는 수치심 따위를 느끼지 않았다. 석유 골로 위의 거머번질한 지짐 그릇에서는 파전이 구워지면서 고소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이마가 좁고 연지볼이 튀어나온 두리뭉실한 주인 여자는 노릇하게 구워진 파전을 뒤집어 채반 한쪽에 내려놓고는 앞치마에 손을 문대며 다가왔다. 여자가 가져다 놓고 간 흡사 사기처럼 보이는 플라스틱 컵에 든 냉수를 들이키면서 두 사내 앞에 진작부터 놓여있던 양념에 묻힌 도토리묵과 막걸리 잔을 힐끔 보았다. 도토리묵 위에 얹혀져 겉돌고 있는 깨소금, 파 따위의 양념에 군침이 돌았다. 들어오면서 봤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안주와 술이 선반 아래쪽 벽을 따라 붉은 매직으로 쭉 써 있었다. 막걸리, 쌀막걸리 1000, 쌀막걸리 1000, 도토리묵 1000, 영양탕은 제일 안쪽 끄트머리에 있었다. 그것만 최근에 다시 썼는지 붉은색이 선명했다. 5000. 나는 세 사람 몫을 주문했다. 들깨 끼지 말고 듬뿍 찌어 놓고 살라무네. 괴기는 양념 좀 낮게 놓고 잘 좀 무지락거려서 얹더라고. 타관 써온 손을 생각해서라도. 요즘 학세 와슬랑은 이 집 괴기 맛이 언짢단 말씀이여. 내 선심을 일견 사양하면서도 박 병갑이 음식 타박을 했다.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눈을 햅떠 보이고 돌아서는 여자의 꽃무늬 요란한 치마에 쌓인 넙대대한 엉덩이에다 대고 김툭수가 이기죽거렸다. 거 서방 드릴 궁리만 한다면서요. 소문이 짜 허두마니요. 치마 때깔도 곱소그려. 그렇게 보아선지 얼굴까지 물들이며 여자는 벌건 고무 함지의 개순물을 손으로 찍어 사내들 쪽으로 흩뿌렸다. 그들의 농짓거리와 웃음소리를 뒷전으로 들으면서 꺾음해질 기세가 아닌 비걱정을 했다. 빛발이 베니어 문짝을 요란스레 두들겼다. 폭우였다. 그래 어쩐 일이라우. 여그가 고향은 아닌 게 비구. 그저 지나치는 인사는 아니었다. 이 사람을 상대로 나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문득 덕규를 떠올렸다. 어머니 장례식에 내 대신 영정을 들었던 덕규였다. 국민학교 3학년 한 해를 여기서 다녔지요. 오늘은 그저 다니러 왔는데 비가 이렇게 옵니다. 박 병갑의 눈초리가 긴장되었다. 나는 되도록이면 감정을 섞지 않으려 애쓰면서 그를 마주 보았다. 박 병갑이 내 눈길을 피할 작정에선지 막걸리 사발을 들어 올렸다. 김이 오르는 고기를 커다란 양은 쟁반에 얹어 날라오던 여자가 우리끼리의 얘기를 들었는지 말 부조를 했다. 나를 잘못 잡으셨구만요. 비만 아니었으면 뒷산 놈의 덩굴 딸기가 지천이지요. 알란가 몰라도 예전부터 있던 것인디. 다진 마늘에 고춧가루를 섞어 질척 간 양념 접시 가생이는 손가락으로 앵돌려 닦은 자국이 선명했다. 여자의 굵은 몸피가 연상되었다. 고기는 역시 시금털털하게 누린 맛이 돌았으나 들깨 찌어 넣은 뽀얀 국물은 진국이었다. 무엇보다도 뜨끈해서 좋았다. 비에 젖어 추웠던 속이 어지간히 풀렸다. 추위에 약해 툭하면 감기 드는 내가 어머니에게는 걱정거리였다. 어쩌다 여름 비라도 맞을지라면 이건 영락 없었다. 정작 병이 깊어있던 어머니는 어지럼증 외에는 별다른 자각 증세가 없었다. 간혹 얼굴빛이 질리듯이 창백해지곤 하던 어질병이 그처럼 깊은 병의 조짐인 줄은 아무도 몰랐다.
나는 물론 어머니와 가장 가까웠던 다이뽕 아줌마조차도. 어머니는 마이신이 목구멍 안에 들러붙었다면서 눈물이 괴인 그때와 흡사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감긴 눈초리의 주름을 타고 한 줄기 눈물이 길게 그어내렸고 다이뽕 아줌마의 통곡이 따이안 클럽의 습기를 한층 더 음습하게 했다. 해가 저뭇하도록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줌마의 목쇳 넋두리 속에서 나는 무릎에서 진액이 빠져나가는 듯한 통증에 사로잡혀 갔다. 싸늘한 아픔이었다. 그 도련한 통증은 나를 꼼짝할 수 없게 올가매고 말았다. 덕규가 나의 팔을 거머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러나 나사폴린 로봇처럼 허우적거리면서 땅바닥에 엎어져 진땀을 흘렸다. 도리 없이 덕규는 내 상복을 입고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대신 해나갔다. 내가 울어야 할 몫의 통곡은 따이안 클럽의 여자들이 유감없이 해주었다. 다락방 창의 무늬 유리 너머로 내 어머니의 영정을 든 덕규가 보였다. 골목 안에까지 들어오지 못한 영구차는 장약국 앞 큰 길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나로서는 차의 꽁무니 밖에는 볼 수가 없었다. 영구차가 떠나고 나자 나는 식어 빠진 유담보를 뜨거운 것으로 바꾸었다. 해걸음에 돌아온 다이뽕 아줌마는 장지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형사에게 덕규가 붙들려 갔음을 알렸다. 나는 돌아앉아 아직 뜨거운 기가 식지 않은 유담보를 갈아엎는 채 했다. 이사 올 곳을 알아봐 주세요. 다이뽕 아줌마는 미간을 모으며 흠씬 울어 허옇게 퉁퉁 부은 얼굴을 돌려버렸다. 석유골루 앞에 붙어서서 파전을 구워내던 여자가 유행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뜻밖에도 목소리가 맑았다. 한 음절이 끝나기도 전에 숨을 쉬고 내서 노래는 숨차게 들렸다. 한숨을 쉬는 것 같은 목소리로 부르는 이별, 눈물 같은 가사들이 뚝뚝 끊어지면서 서로 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맑은 목소리는 어딘가 어머니를 연상시켰다. 여자의 노랫가락에 빠져 벌쭉거리고 있는 박병갑을 향했다. 이곳은 논농사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마는 보다시피 담배 농사가 거지반 다라우. 지랄맞은 수입 당담배에다가 인건비 가정 빼고 나면 딴 동네는 별로라지만 아직 여기는 재미가 솔찬이어서. 그러면 조합장 목소리가 크겠습니다. 그의 빈잔에 막걸리를 채웠다. 이르다 뿐이요. 입담배 수매뿐인감. 암튼 얼어본 일은 그분 아니면은 헐 사람이 없소. 건조장 짓는 일에서부터. 안주를 씹고 있던 김득수의 침묵을 의식하며 계속 박병갑에게 말을 붙였다. 그는 신이 나서 떠벌렸다. 오다 보았을 터지만 건조장 전기 끌어서 최신식으로다가 지었지라우. 조합장 그을은 아니면 어림도 없었지라. 몇 날 며칠을 군청으로다가 어디로다 뛰어다니면서나 융자 받았을라무네. 그 융잣돈 이자는 우리가 꼬박 물어야죠. 앞으로 얼마나 더 써먹게 될 건조장인지는 몰라도. 김득수가 그제서야 뚜벅 입을 떼었고 박병갑이 허둥거리며 다른 얘기로 언성을 높였다. 이사름아, 지난번 큰 비에 주춧돌로 넘어가는 다리가 떠내려 가자 쌌겠나. 술 탄맛은 아니게 박병갑의 얼굴빛이 검붉었다. 그는 벌컥 맛을 버린 막걸리 사발을 내려놓으며 손등으로 입가를 훔쳤다. 김득수는 박병갑의 시선을 피해 식탁 가두리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문득 덕규의 눈동자가 떠올랐다. 그리고 어쩐 일인지 나는 줄곧 덕규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제 받은 전화 때문일까? 나는 그저 건성 나무젓가락을 들었다가 놓았다. 절단 난 게 그 다리뿐이단가요?
단계마을 지나는 사근다리도 그렇고 이 비도 줄창 왔다가는 또 배겨내기 어렵겠구만요. 김득수가 투덜거렸다. 건조장 지을 돈으로다가 다리나 제대로 만들지 지미럴. 나는 김득수의 욕설을 들으며 천천히 식어 빠진 국물을 사발째 들고 있었다. 그릇 밑에 가라앉아 있던 들깨 찌꺼기가 입안에 남아 씹혔다. 들어보게. 그 조합장 어른이 그 즉시 다친 허리가 여즙간단 말시벼. 나는 입안에 껄끄럽게 남아있던 들깨 찌꺼기를 목구멍으로 밀어넘기기 위해 막걸리 사발을 들었다. 핵심을 벗어난 박병갑의 목소리는 바위에 놀려 짜내는 듯 꺼끌꺼끌했다. 조합원 중에 병수라고 있지러. 그 짝달만하고 손빠른 형님 말입죠. 그제서야 김득수가 박병갑의 말에 관심을 보였다. 하모, 병수 마누라 몸을 풀었는디 당최 병원비 땜시 작년에 담배 농사 그 꼴 했잖아. 그 얘기라면 저도 들었지요. 조합장이 병원비 들고 가던 길이었다면시요. 급류에 다리가 끊길 줄 모르고 건너다가 돈이고 팔목 시계고 몽땅 떠내리 보내고 몸만 간신히 빠져 나왔다든가요. 나는 박병갑이 젓가락으로 막걸리 사발을 젓는 걸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여자가 파전 얹는 접시를 가져왔다. 쇠파리가 날아와 앉자 김득수가 두꺼운 손짓으로 쫓았으나 이내 다시 날아와 접시 근처를 얼쩡거렸다. 다이뽕 아줌마는 늘 그 이야기를 달고 살았다. 내 엄마가 너를 낳은 건 수시로 있어온 공습 경보에다. 그때 마침 쏟아진 피로 물이 발목까지 찰랑거리는 방공호 안에다 깐 판자 쪼가리 위에서였다. 워낙 급하니까 내가 받았는데 글쎄 그게 나도 앤 낳아본 경험이 없었으니 아이고 웬수 같은 신세. 가슴에 뻐근한 통증이 왔다. 나는 막걸리 잔을 잡으면서 박병갑을 향했다. 양담배 수입을 개방한다죠? 이미 글러빠진 이른개벼. 팽팽한 줄다리기 어짜고 허지만도. 조합장인가를 내세워 보시지요. 두 분 얘기로 미루어 유능한 분이신가 본데. 목덜미까지 붉어진 박병갑이 핏대를 세웠다. 문 좀 열어 놓더라고잉. 후덥지근한 것이 당초 이거야 원. 박병갑이 엉뚱한 화풀이를 하자 지지미를 뒤집고 있던 여자가 흰자 많은 눈길로 이쪽을 보고는 꾸물럭거리면서 일어나 문을 열어 젖혔다. 바람이 이쪽을 향하고 있어서 빗발이 욱 밀려들었다. 그 통에 내가 앉은 안쪽까지 비가 들이켰다. 이제 겨우 꾸둑꾸둑 말라가고 있던 바지와 구두가 다시 비에 젖고 있었으나 문을 닫지 않았다. 박병갑의 말 맞다나 후덥지근한 것보다도 그래도 한결 나았기 때문이다. 빗발 너머로 빈 정류장이 보였다. 빗속을 헤치고 바쁜 걸음으로 오가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다. 그걸 보고 있자니 오래된 기억이 때밀려 왔다. 대단한 폭우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무리지어 몰려들었다. 사흘을 내리 불볕이 나더니 기어코 스콜이 쏟아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불안해했다. 30년을 끌던 전쟁이 끝났고 그러기에 모두들 전전긍긍하며 서로의 눈치를 보았다. 어머니와 나는 비를 피하기 위해 자리를 뜨지 않았다. 몰려든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랬다. 나는 몹시 오줌이 마려웠고 그래서 이미 비에 젖어버린 바지에다 그대로 싸버렸다. 잠시 뜨끈한 것이 사타구니를 타고 내렸으나 조금 지나자 더 떨려왔다. 나는 빗속에서 어금니를 딱딱 마주치면서 꼼짝하지 않았다. 나하고 친하게 놀았던 자이언트 도마뱀의 울음소리는 밀밀히 우거진 교목 사이로 내리긋는 번개와 천둥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외할아버지가 금괴 2개와 맞바꾸었다는 배표에다
어머니는 많은 기대를 했을 것이다. 나는 지금껏 배멀미에 휘둘리면서도 내 손목을 놓지 않던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을 그대로 느낀다. 어머니는 엄청난 돈을 지불한 발동기 달린 배가 우리를 어디까지 실어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짐작할 수 없는 내일을 위해 어머니가 선택한 것의 보상은 결국 실제와 이론의 간극뿐이었다. 비는 야트막한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 땅과 담배밭을 질퍽하게 적시더니 계곡을 흙탕물로 넘쳐나게 하였다. 신장로 너머로 마주 보이는 버스 정류장 옆의 벚나무가 바람에 휘둘리고 있었다. 이 기세대로 가다가는 또 수렁배미를 지나는 버스길이 위태롭겠다고 박 병갑이 걸그렁거리는 가래 끓는 소리를 섞어가며 내 걱정을 했다. 나는 또 온몸이 우두구둑 떨려왔다. 김둑수가 나의 빈잔에 막걸리를 따랐다. 잔을 받으며 문득 눈물이 글썽해지도록 크게 하품을 했다. 살피듬이 넉넉한 등판을 이쪽으로 보이고 서서 석유골로의 불을 죽이고 있는 여자를 쳐다보았다. 여자는 지짐이 그릇을 내려 한쪽으로 치워놓고는 선반 위를 행주로 훔쳤다. 천천히, 그래서 권태롭게 보이는 몸짓이었다. 지짐이 그릇이 내려지고 석유 골로불이 꺼지자 질 나쁜 석유 탓인지 매캐한 연기에 목이 메었으나 우리들 중 누구도 그걸 탓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모두 입을 다물고 다만 쏟아지는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석유탄 내에 목구멍이 근질거렸으나 구두 앞코로 바닥을 툭툭 차며 억지로 기침을 참았다. 약속이라도 한 듯 우리는 계속 침묵하였다. 다시 바람이 불어오고 굵은 빗발은 아까보다 한결 깊숙하게 들이켰으나 그 누구도 문을 닫으려 하지 않은 채 머질 기미가 도통 안 보이는 비를 그저 멀뚱 바라만 보고 있었다. 비는 눅진하게 나의 실핏줄을 스멀거리며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따뜻하게 꿈틀거리는 혈관이 어둡고 깊은 곳에서부터 깨어나고 있었다. 혹은 아무렇게나 흐트러져 자라는 길섭의 풀포기처럼 질긴 생명력으로 일어서고 있었다. 덕규가 나타난 건 그때였다. 너무 도련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마치 하늘이나 혹은 땅속에서 불쑥 나타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온몸이 심하게 젖어 있었다. 김둑수가 다가가 비에 젖어 더욱 피폐하고 홀쩍 키 커 보이는 덕규와 악수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보아 미리 약속이 되어 있는 듯했다. 앙바트만 김둑수의 어깨너머로 덕규와 시선이 마주쳤다. 덕규의 눈차이가 붉었다. 나는 재촉이라도 받은 듯 우물쭈물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그제서야 모피 염색 책을 어딘가에 놓아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 여드름 많은 차창한테 톡쪽 받느라고 차 안에 두고 온 게 분명했다. 우리들 중에서 제일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박병갑이었다. 덕기의 충혈된 눈길이 소리난 쪽으로 다가갔다. 자네 아버님은 허실만큼 허시다네. 워낙 위에서 내려온 정책인가 뭔가가 그려놔서 도리가 없으단 말이여. 대모, 허영 쓸데없는 짓거리여. 공연실이 자네 몸만 축가지. 어차피 양놈들 담배는 몰려올 터인데 그런다고 달라질 게 뭐 있는가? 모난 세상을 살려면 몸을 아껴야지 어쩌겠는가? 안 그려? 가까이 다가온 덕규한테서 비릿한 채취가 풍겼고 머리에서는 김이 뿜겨져 오르고 있었다. 거칠게 몰아쉬는 목소리가 들렸다. 한쪽 손을 들어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털어내고는 쉬어 구깃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박병갑을 향했다. 해서 거들어 드리기로 하신 겁니까? 아주 멀찍하게 자리 잡으셨더구만요. 구로공단이라지요? 이쪽 분위기까지 수습하라는 조건은 없으셨을 텐데요.
입만 뻥긋하면 아버지를 미화시키려 드는 그 더러운 버릇은 말입니다. 아, 아니라고. 내 말 좀 들어보겨. 거들다니 당최 무얼 지기를 낸들 고향 땅 지키고 살고 접지 육가 본다고 서울은 가졌나? 자네 보다시피 이 나이에 몸도 성취하는 것이 서울과 조금 수월한 일 해볼 생각 없냐고 자네 아버님이 그러시면서 그것뿐이라네. 아 참말이여 어쩌 자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겨? 박병갑은 한쪽 분인 팔을 내저으며 멍하게 풀어져가는 눈길을 한 채 울상을 지었다. 검붉은 얼굴에 주름의 골이 깊게 패였다. 콧물이 빠져나온 줄도 모르고 앉은 자리에서 몸을 뒤로 빼다가는 그만 바닥으로 나뒹굴고 말았다. 도대체 지금이 어떤 판인데 그 비싼 이자 얻어다 건주당을 만들 게 압니까?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담배 농사에서 등 돌린 인심 수습할 수 있답니까? 차라리 덕규의 목소리가 차츰 낮아지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기세는 여전하였으나 이상하게도 사방이 조용하게 느껴졌다. 이러이러한 국가 간의 거래를 설명해 주고 일찌감치 살 길 찾아 나서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따위로 하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왜? 말끝을 맺지 못한 덕규는 집어올린 사발에 반 넘게 남아있던 뜨물 같은 막걸리를 박병갑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 김득수가 주춤 뒤로 물러섰고 두 손을 개수통에 담근 여자도 입을 반쯤 벌리고 긴장으로 굳어져 어딘가 어둔해 보이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서울은 그 더러운 면상부터 수세미로 문질러 씻고 갈 일이요. 덕기와 나의 시선이 맞닥뜨렸다. 그 순간 나는 유랑의 길을 뜨기 위해 모여들었던 10몇 년 전의 아득한 불안을 보았다. 고요하면서도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함성을 들었다. 버스가 수렁배미에 빠졌다. 폭우 사이로 들퍽진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나는 또 언젠가처럼 무릎이 저려왔고 그래서 그만 아직도 죽을 짱인 박병갑 옆에 주저앉고 말았다.